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시댁 재산에 욕심을 부린 손윗동서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려준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매일같이 사연에 빠지다에서 소개해주는 실화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다른 며느리들과 다르게 시어머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요. 제가 시어머님과 사이가 각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야기하자면요. 저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한 동네에서 거주하며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생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집도 잘 살아서 가난한 친구들에게 베풀 줄 아는 친구였다고 하시네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 때까지만 다니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 댁이 워낙 잘 살다 보니 친정어머니 몫까지 학비를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분 사이는 돈독했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집이 멀어지긴 했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도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 부부간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과 시부모님 댁 자식들까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저와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시부모님 댁에는 저보다 5살 많은 아주버님, 3살 많은 남편, 그리고 저와 동갑인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경제 수준은 대물림 되는 것인지 저희 친정집은 늘 평수가 작고 낡은 집이었는데요. 반면에 시부모님 댁은 집도 크고 늘 번쩍번쩍한 살림살이들도 집안에 가득했죠. 그리고 제 어렸을 적 기억 속에는 시어머님의 이미지가 언제나 이쁘고 상냥하셨고 요리도 잘하셔서 친정어머니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어머님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안에 돈도 없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남동생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어머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고 어느 날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유진아, 한참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많이 마른 것 같네. 이모, 많이 바쁘실 텐데 머리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 뵌 지도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모가 우리 유진이 보러 자주 놀러 왔어야 됐는데 미안해. 그나저나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대학 진학 상담은 한 거니? 아버지께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먼저 대학 진학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던데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달려온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요. 아무래도 동생 고등학교 보내고 나중에 대학교까지 보내려면 제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공장에 취업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아빠가 말리시는데도 대학에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는지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유진이 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몫까지 톡톡히 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다. 유진아, 우리 대학 진학 포기하지 말자.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네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실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모가 도와줄게.
사실 저에게 대학 진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살다간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사실 저도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평상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게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대신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시어머니께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님의 직업은 약사였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동경했는데요. 그래서 약학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자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님께서 가장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유진아, 이모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우리 유진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이모가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이모가 계속 응원할 테니까 힘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등록금을 선뜻 지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인생은 180도 바뀐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시어머님처럼 어엿한 약사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어머님과 직업이 같다 보니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며 저한테 저녁 식사에 초대할 테니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시어머님 댁과 교류가 많다 보니 자식들끼리도 자주 만났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정말 오랜만에 다른 가족들을 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고 지방에서 부대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 자주 방문을 못했었는데요. 포상휴가를 받았다며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의 저녁 식사 초대에 흔쾌히 응했고 어렸을 적 자주 놀러갔던 시어머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문하자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격하게 반겨주셨고 저와 동갑인 시누이도 제가 무척이나 반가웠는지 껴안아 주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저를 환대해주니 제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엄마한테 네가 약사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멋지더라. 그동안 연락 못하고 지내서 아쉬웠는데 지금부터라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시누이는 귀하게 자란 새침대기 부잣집 딸내미와는 다르게 굉장히 털털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래, 영은아.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환대해줘서 고마워. 제가 가족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관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버님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 그런지 저를 보고 눈인사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처럼 저를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지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네가 유진이야? 엄마한테 말은 들었는데 많이 이뻐졌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만나면 아예 못 알아보겠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못 본 사이에 남자답고 멋있어지셨는데요? 멋있어졌다는 저의 칭찬 한마디에 남편은 귀가 빨개졌고 그런 모습을 본 시누이가 남편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귀가 빨개지는 거야? 오빠 어렸을 때 유진이 좋아했었던 거 아니야? 저는 설마 남편이 저를 좋아했었나 싶어 그냥 쳐다보았는데 남편은 시누이 말에 다시금 얼굴이 빨개져서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 댁에서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를 했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다른 뜻은 없다. 그 이후로 늘 남편이 먼저 저에게 안부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문자만 주고받다가 전화통화를 하게 되고 남편이 휴가를 나오면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저를 좋아했었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을 계속 만나다 보니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는데요. 시어머님은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친딸처럼 저를 대해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이 좋아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새로운 부대에 발령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시댁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굳이 신혼집을 따로 구해서 할 필요 없이 시댁에 들어가자고 했고 시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엄마가 그리워서 그랬는지 저는 시댁에 살면서 가족들도 많고 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댁 생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손이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손이동서는 저와 저희 시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며 손이동서를 데리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온 날이었는데요. 시댁에 들어선 손이동서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입안에는 사탕을 머금고 있었는지 볼 한쪽이 톡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시댁에 인사 오는 예비 며느리 복장은 아닌 것 같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상만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손이동서의 복장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주버님께서는 홍기가 꽉 찬 36살의 늦깎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손이동서가 혼전 임신을 한 상태라 시부모님 눈에는 그저 손이동서가 이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기를 가지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태라 시부모님께서는 다른 자식으로부터 오매불망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상차림을 다 준비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손이동서가 갑자기 입덧이 나왔는지 입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놓여있는 잡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잡채는 동서가 만든 건가? 입덧 때문에 도저히 역겨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님, 이 식탁 위에 있는 잡채 치워도 되죠? 사실 잡채는 시어머님께서 만드신 거였고 시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요. 손이동서가 입덧 때문에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하자 시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임신했으니 예민해져서 그럴 수 있지. 잡채는 당장 치울 테니까 또 속 울렁거리면 이야기해줘요. 시어머님은 손이동서를 처음 보는 자리라서 그런지 예의상 존댓말을 쓰셨는데요. 손이동서는 그런 시어머님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말 편하게 하세요. 이제 제가 맏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머니께서 먼저 편하게 대해주셔야죠. 계속 그렇게 존댓말 쓰시면 제가 불편해서 쓰겠어요? 그리고 동서,
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앞에 있는 잡채 좀 치워줘. 저는 그날 처음 본 손윗동서가 저에게 반말을 하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손윗동서가 계열상 저보다 형님이기는 하나 저와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심부름을 시키니 언짢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이 지켜보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손윗동서가 임산부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잡채를 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손윗동서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참, 어머니, 혹시 저희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은 다른 시어머님들과 다르게 깨어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며느리들 시댁살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서 혹시나 어머니께서 들어와 살라고 강요하신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손윗동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당돌하고 예의가 없었는데요. 저라면 손윗동서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당장에 뭐라고 했을 텐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이번에도 특유의 여유로움으로 웃으며 맞대응하셨습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 둘째 아들 내외는 내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애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 거지. 그리고 나도 우리 둘째 며느리라면 모를까 첫째 며느리를 옆에 끼고 살고 싶지는 않네. 그런데 손윗동서가 시어머님이 좋게 돌려서 말씀하셨는데도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아니 동서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서 시댁에 들어온 거겠어요? 뒤로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시부모님 앞에서 온갖 알랑방귀 끼면서 착한 척하는 거죠. 손윗동서는 가만히 있는 저를 저격해 비하하는데 무슨 꿍꿍이를 말하는 건지 기분이 나빠서 한 소리 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시부모님께 알랑방귀를 끼웠다고 그러세요? 오늘 저 처음 보는 거 아니세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예의가 없으시네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갑자기 손윗동서가 배를 움켜쥐으며 아픈 척을 하더라고요. 깜짝이야, 동서. 누가 임산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 동서야말로 형님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 저는 그 말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이라 그런지 손윗동서에게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손윗동서와 말싸움은 그만하라는 식으로 손으로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임산부와 유치하게 말싸움하고 있자니 저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형님, 깜짝 놀랐다니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네요. 여하튼 저는 다른 꿍꿍이 없이 시부모님이 좋아서 시댁살이를 자처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상한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윗동서는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인데 그제야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알았다며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손윗동서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대학에 진학도 못했고 제가 가방끈도 길고 직업이 약사다 보니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첫 만남 때부터 저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손윗동서와 갈등이 심화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와 가족들끼리 다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편하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하셨는데 시누이가 시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해 외부 음식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해먹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아버님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저도 신우이의 말에 동의했고 시부모님께서 외출하신 틈을 타서 신우이와 저 그리고 손이똥서가 모여 셋이서 음식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시아버님 생신 당일이 되자 신우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도 정말 급한 일인지 허겁지겁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와 손이똥서에게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우이 없이 손이똥서와 둘이서 생신상 준비를 하는 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신우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없는 상황에서 재료 준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손이똥서가 갑자기 소파에 누워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동서, 나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 주라. 우리 아기가 목마르다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네. 저는 시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얼른 음식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손이똥서가 소파에 누워서 유유자적하게 있으니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심부름이 한 번이면 모를까 신우이가 있을 때부터 간단한 일도 저에게 계속해서 시키니 순간 화가 버럭 났습니다. 형님, 아가씨까지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손이 하나 비어서 저희 둘이 음식 장만하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해요? 동서,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아기가 얼른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 달라잖아. 그리고 형님이 임신했으면 편히 쉬라고 하고 본인이 알아서 움직이고 요리하면 되지. 설마 나 불러놓고 정말로 요리시키려고 했던 거야? 저는 손이똥서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신우이와 함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소매까지 걷으면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물어봐 놓고는 저와 단둘이 있다고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손이똥서는 제가 이 집안에서 가장 만만했던 걸까요? 시아버님 생신인데 움직이기도 싫고 요리하기도 싫으면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시간 없어서 형님하고 말다툼할 여유도 없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대략 요리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시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유진아, 너네 시아버님께서 오랜만에 교회로 산책을 나와서 그런지 너무 좋다면서 밖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집에 들어가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렴. 저는 시부모님께서 들어오시기 전까지 요리를 끝마쳐야 해서 서둘렀던 건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까지 손이똥서가 소파에서 계속 누워있든 다른 일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가 잠깐만 쉰다는 게 그만 잠이 들었지 뭡니까? 깜짝 놀라서 시계를 쳐다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곧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이미 시부모님께서는 집에 도착해 계셨고 다른 식구들도 집에 도착해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자 손이똥서가 저를 반기며 말을 걸더라고요. 동서, 푹 잤어? 요리하다 말고 잠시 쉬고 나오겠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아무 소식도 없길래 문 열어봤더니 자고 있더라고. 쉬는 김에 푹 자라고 안 깨우고 내가 나머지 요리 다 해뒀어. 저는 분명히 생신상에 올라간 음식을 다 만들고 쉬러 들어갔는데 손이똥서가 나머지 요리를 뭘 만들었다고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손이똥서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쳐다보면서 연이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 혼자서 이 많은 음식들 다 하라고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쉬는 건 좀 심하긴 한 것 같다. 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어 봐라. 당장에 동서고 나발이고 열받아서 머리채 잡고 뜯었을지도 몰라. 손윗동서는 제가 요리할 때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있을 때는 언제고 본인이 저 대신 요리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손윗동서가 정말이지 뻔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있다간 시댁 식구들이 정말로 제가 임산부를 일시키고 저 혼자서 방에 들어가 쉰 파렴치한 인간으로 오해할까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저 혼자 요리 다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 쉰 거였는데 형님께서 대체 무슨 요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버럭 화를 내자 손윗동서는 접시 하나를 가리켰고 접시엔 족발이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저는 족발을 삶은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음식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서 정말 손윗동서가 요리를 했나 싶었죠. 저기 접시에 내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족발 준비해뒀잖아. 아버님께서 평상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족발이라고 들었는데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다른 건 제쳐두고 족발부터 준비했어야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족발과 함께 사이드 메뉴로 반찬이 담겨 있었고 누가 봐도 배달 음식을 시켰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 손윗동서는 족발을 배달시켜놓고는 본인이 만들었다며 접시 위에 올려놓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손수 요리하고 있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도 않은 손윗동서가 딸랑 배달 음식 시킨 걸로 본인이 요리했다며 생색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지금 족발 배달시켜서 접시 위에 올려놓고 혼자서 요리했다고 저한테 생색내신 거예요? 지나가던 멍멍이가 다 웃겠어요. 제주는 제가 다 부렸는데 형님이 모든 공을 다 받겠다고 하시니까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정말. 그런데 갑자기 제 말을 듣고 손윗 형님이 뭐가 억울하다고 꾸역꾸역 울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 싫으면 싫다고 대놓고 말을 하지.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요리하면서 구역질 나오는 거 마스크 끼고서 꾹 참았는데 동서한테 이런 말이나 듣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없이 비참하다. 저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손윗동서가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를 한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다가 그날은 시아버님의 생신날이기도 하고 다른 식구들도 얼른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물러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 아버님 생신인데 저희끼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밖에 나갔다 오셔서 많이 시장하실 텐데 제가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식사 준비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괜찮다며 덕분에 밖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시아버님 생신인데 괜히 손윗동서가 하는 말에 휘둘려서 또다시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제 감정만 드러낸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또다시 손윗동서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시댁에 큰 시련이 연달아 닥쳤습니다. 시아버님께서 65세가 되시던 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평상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시아버님께서 친구분들하고 등산을 다녀오신다고 외출하셨었는데 산을 오르던 중 심장마비가 왔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니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께서는 충격을 받아서 말수가 급격하게 줄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다가가면 밝게 웃어주시던 시어머님이셨는데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이 혹시라도 우울증에 걸리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적적하실 텐데 저희 아가씨랑 셋이서 가까운 근교로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시어머님은 기운이 없으시지만 제가 살갑게 다가와서 대화를 걸자 힘겹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네가 말한 것처럼 여행을 다녀오면 좋으련만. 그것보다 나 혼자서 마음을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갑작스럽게 너희 시아버지를 먼저 떠나고 나니 마음 추스리는 게 쉽지가 않네.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전에 갑작스럽게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남아있는 친정 식구들과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텐데요. 시어머님께서도 제게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든 시어머님께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남편이 직업 군인이다 보니 새로운 부대로 발령이 나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요. 제가 약사이다 보니 직업상 남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수월한 편이었는데 지금처럼 시댁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거라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시누이가 회사 일로 1년 동안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벼랑간 집에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아버님의 부재로 시어머님께서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데 함께 살던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떠나게 되면 시어머님께서 얼마나 쓸쓸해 하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을 홀로 남겨둘 수 없어 남편에게 혼자서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어떨지 물어보았죠. 여보, 아무래도 여보 혼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어떻겠어? 나도 여보랑 헤어지기는 싫지만 아가씨도 얼마 있으면 미국으로 떠나시는데 우리까지 이사 가게 되면 어머님 혼자서 적적하실 것 같아. 우리가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보 말대로 엄마가 많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여보가 아예 지방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가능하다고 하면 나랑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부대 발령 때문에 이사를 자주 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여보 혼자서만 우리 집에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언제까지 남편을 홀로 두고 저 혼자서만 시댁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자 남편이 말을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발령난 곳이 적당히 멀어야 하는데 부산이라. 주말 부부를 하더라도 여보가 됐든 내가 됐든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얼굴 보고 생활하기 어려울 거고. 아니면 우리 형한테 형수님하고 같이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떨지 한번 물어볼까? 사실 저는 아주버님 댁은 아예 배제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주버님 댁이 시댁에서 가깝기도 하고 아기도 있으니 같이 살게 되면 시어머님께서 손주를 보시면서 적적해하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생각이 좋은 것 같았고 말 나온 김에 아주버님께 합가에 대해 의논드리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 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는 집들이 이후로 2번째 방문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방문하자 손윗동서가 많이 불편했는지 표정이 대놓고 일그러지더라고요. 남편은 손윗동서에게 눈치가 보이기는 했지만 아주버님께 합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형, 내가 이번에 군부대를 지방으로 새로 발령받게 됐어.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영훈이까지 1년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마당에 엄마 혼자서 집에서 지내야 해서
형이 우리 대신 1년간만이라도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어때? 엄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기운도 없으신데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다 떠나고 나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공감이 갔는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동시에 옆에 앉아서 아기를 돌보던 손윗동서의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합가는 나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아주버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손윗동서가 말을 가로채더니 곧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합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아기도 있는 상황인데 이사 가는 게 쉽지도 않고요. 안 그래도 시댁 근처에 사는 것도 불편한데 시어머님 모시고 함께 살라고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네요. 제가 결혼할 때도 서방님네처럼 시댁살이는 절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손윗동서는 합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손윗동서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시댁살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손윗동서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니 인간미가 떨어져서 더 이상 말을 붙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과 다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마음을 읽으셨는지 시어머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나는 걱정 말고 너희 둘 다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라.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나이 먹도록 그동안 가족들하고 북적대면서 잘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다. 이제 나도 편하게 혼자 살아보고 싶구나. 시어머님은 저희가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까봐 먼저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날 이후에도 저희를 볼 때마다 혼자 살고 싶으니 이사 가라고 재촉하셨고 결국 저희는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이사 가는 것으로 짐을 싸고 있었는데 2층 계단에서 내려오시던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휘청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서 어머님을 부축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손발이 마비된 것처럼 걷기 어려우시다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님을 계단에 안전하게 앉혀드리고 급한 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서는 시어머님께서 중풍이 온 것 같다며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렸는데요. 다들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유일하게 손윗동서만 아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중풍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시어머님은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여전히 다리에 마비가 남아있었고 언어장애가 오면서 말씀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순간에 중풍으로 인해 다양한 장애를 얻게 되면서 혼자서는 생활하시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정말 어머님을 누군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 내외와 시누이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미국 출장을 포기할게. 오빠들은 다들 가정도 있고 내가 혼자니까 내가 엄마 모시는 게 수월할 것 같아. 엄마도 오빠나 세연이한테 의지하는 것보단 딸한테 도움받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고. 시누이는 병원에 있을 때부터 진작에 미국 출장을 포기하고 시어머님 병간호를 결심한 사람처럼 굳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훈이 너는 예정대로 미국 출장 가. 어차피 너 혼자서는 엄마 병간호하기엔 역부족일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언제까지 아프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 혼자 오랫동안 감당하지 못할 거고.
어차피 미국 출장은 1년이라고 했으니까 오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마음 편히 다녀와.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고 슈니도 다시 고민에 잠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윗동서가 나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아버님께서도 돌아가셨고 어머님께서 중풍이 오신 마당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어머님께서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당장 돌아가신다고 하면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는 손윗동서가 하는 말이 선을 넘은 듯하여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고 시어머님이 당장에 돌아가실 걸 걱정해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속물 같아 보였습니다. 형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이야기하자면요. 중풍은 후유증이 남아서 힘들 뿐이지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신 상황에서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내는 건 상당히 불쾌하네요. 손윗동서는 저의 말은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시댁의 전 재산을 저희한테 달라는 이야기예요. 중풍 환자 모시는 거 쉽지 않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힘든 일을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 다들 시댁의 전 재산을 저희 부부한테 넘기는 걸로 동의만 해주세요. 일전에 시어머님께서 혼자 사시게 되자 저희가 집까지 찾아가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콧방귀도 끼지 않던 시누이가 이제 와서 먼저 나서서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기 핑계를 대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시어머님을 걱정하는 척하니 정말이지 가증스러웠습니다. 손윗동서가 나서서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다들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전 재산을 달라고 하니 저희 남편도 시누이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시댁 재산에 욕심은 없지만 손윗동서가 시어머님을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전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게 타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누이도 당장 시댁을 떠나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를 보면 간병인들이 제대로 간병을 하지도 않고 어르신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 생긴 사건 사고가 많다고 하던데 생판 잘 모르는 간병인이 시어머님이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손윗동서가 시어머님을 모신다는 명분으로 전 재산을 주는 것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말은 잘 하시지 못하더라도 고개를 저으시며 의사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가지고 와서 글자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간병인 붙여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구나. 그러니 첫째 내외한테 전 재산을 줄 필요도 없어. 저는 왠지 모르게 시어머님의 스케치북을 보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시어머님은 항상 예쁘고 상냥하셨는데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채 얼굴이 헬쓱해지셔서 말씀도 잘 못하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님께서도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직접 모시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해서요. 아가씨도 미국 출장 포기한다고 어머님 모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말렸어요. 간병인을 구하면 편하겠지만 저희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 게 어머님께서도 편하시고요. 저희 부부도 아가씨도 모두 재산에 욕심 없으니까 전 재산은 아주버님네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편하게 집에서 생활하세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윗동서가 말한 대로 시댁의 전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조건으로 직접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는데요. 저는 예정대로 남편 군부대 발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시누이는 한 달 뒤 미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는 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손윗동서가 낮 동안에는 아기를 친정집에 맡기고 시댁에 와서 시어머님을 보살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시어머님까지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가고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손윗동서가 핸드폰 단체 문자 하나를 남겨놨더라고요. 저는 손윗동서가 남긴 문자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노인네 요양원 보내. 내가 우리 엄마도 아니고 왜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돌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알아서들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초해서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말한 사람이 보름 만에 포기를 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모시겠다며 시댁의 전 재산까지 받아가 놓고 책임감 없이 시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말한 손윗동서에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손윗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제 전화를 피하려다가 마지못해 받았는지 목소리가 퉁명스럽더라고요. 동서, 나한테 뭐하러 전화한 거야? 내가 보낸 문자 봤지? 난 이제 더 이상 그 변덕스러운 노인네 못 모시니까 그렇게 알고 뭐 요양원으로 보내든지 동서가 알아서 처리해. 저는 뚫린 입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손윗동서의 말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했습니다. 형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모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시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어머니 혼자서 집에 계신 거 아니죠? 내가 책임감이 없다고? 동서 같았으면 하루도 못 버텼을 텐데 그래도 나는 보름이나 시어머님 돌봤으면 양반인 거지. 지금 어디냐고? 나 지금 공항이야. 아기 데리고 남편이랑 다 같이 발리 여행 가기로 해서. 이제 그 비행기 타면 연락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어머님 혼자 집에 남겨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 저는 순간 손윗동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상상도 못할 행동을 어쩌면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손윗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저는 당장 시어머님께서 집에 혼자 있다고 하시니 걱정이 되어 간단한 짐만 몇 개 챙겨서 바로 기찻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누이에게 전화를 돌렸는데요. 시누이는 회사에 있어서 손윗동서의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하자 그때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아직 미국으로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 시누이가 없었다면 제가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19를 불러야 할 판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 만에 시댁에 도착하니 시누이가 먼저 와서 시어머님을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집에 혼자 계시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 눈에 선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시려고 휠체어에서 내려오다 넘어지셨는지 시어머님 팔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품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기어서 가시는 길에 소변을 보셔서 바닥 매트에는 소변이 흥건하게 스며들어 축축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혼자서 많이 지치셨는지 기진맥진으로 신우이의 부축을 받아 소파에 간신히 앉아 계셨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손윗동서를 기필코 가만두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죠.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다니 천하의 불효자식이 따름없었습니다. 손윗동서는 SNS를 열심히 했는데요. 분명 해외여행을 떠난 것도 SNS에 사진을 올려 자랑할 게 틀림없었으니 며칠간 사진 업데이트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시댁은 초토화 시켜놓고 본인은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비싼 호텔에서 묵고 호화롭게 여행을 즐기더라고요. 뒤늦게 남편까지 부대에 휴가를 쓰고 시댁으로 올라왔고 모든 식구들이 손윗동서의 사진을 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손윗동서가 여행을 끝마쳤는지 그 다음날 귀국한다면서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댁 식구를 데리고 그 다음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손윗동서가 친절하게도 몇 시에 도착하는지 SNS에 올려줘서 공항에 죽치고 기다리지 않고 시간 맞춰서 간 것 같아요. 멀리서 아주버님과 손윗동서가 보였고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그런지 여행객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앉아 계신 휠체어를 직접 끌고 손윗동서 앞에 섰습니다. 손윗동서는 시어머님까지 시댁 식구가 모두 공항에 나와 있으니 깜짝 놀라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있는 힘껏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주목해주세요.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집에 홀로 남겨두고 식구끼리 발리 여행이나 다녀온 천하의 불효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님 모시겠다고 전 재산 받아가 놓고 보름도 안 돼서 노인네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식구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놓고 해외로 놀러 갔다 왔네요. 제가 큰 소리를 치자 주변에 있던 여행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 시댁 식구를 둘러싸고 쳐다보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싸움 구경하는 걸 제일 재밌어 하는가 봅니다. 이목이 집중되자 손윗동서는 민망했는지 급한 대로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고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서, 여기가 어디라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찾아온 거야. 얼른 비키지 못해?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본인도 쪽팔리는 걸 아는지 공항 밖을 빠져나가서 이야기하자는데 저는 보는 사람들도 많고 좋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말싸움하는 모습을 핸드폰을 꺼내 영상으로 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님이라고 여태 형님 대우해줬더니 말이 안 통하네. 얼른 시어머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 사람들을 개무시하고 전 재산 빼돌려서 그걸로 호화롭게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어? 이런 개망나니 같으니라고. 제가 개망나니라고 이야기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손윗동서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내팽겨쳤고 저를 노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개망나니? 꼴에 약살하고 겉으로 항상 고상한 척하더구만. 입이 아주 썩었네. 썩었어. 노인네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더니 왜 공항으로 데려와서 지랄이야? 손윗동서는 사람들 많은 앞에서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어머님을 보고 노인네라고 하며 또다시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눈앞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셨는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윗동서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는데요. 있는 힘껏 손에 힘을 주고 때렸더니 찰싹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여행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호응을 해주니 더욱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일부 몇 명은 손윗동서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손윗동서가 주변을 의식했는지 저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주버님을 끌고 급하게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윗동서의 뒷모습을 향해 다시금 소리쳤습니다. 잘 들어! 오늘부로 이제 시댁에서는 당신네들 식구로 생각 안 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할 생각 마. 그리고 전 재산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손윗동서가 뒤를 다시 돌아보기는 했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위압감에 못 이겨 공항 밖을 뛰어나갔습니다. 사실 시어머님께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문서를 써서 손윗동서한테 주기는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시어머니께서는 손윗동서와 더불어 아주버님께도 크게 실망하셨고 아주버님 내외에게는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재산 증여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셨네요. 그리고 신우이는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고 원래 시어머니께서 묵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고 저희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저희와 지내시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시어머님께 받았던 은혜를 이런 식으로라도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손윗동서는 재산 증여 때문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잘못했다며 여러 번 시어머님한테 그리고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취했는데요. 손윗동서의 연락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왜 여태 연락을 안 받은 거야? 어머님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지? 저번 일은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아. 우리 그이랑 같이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우리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었지. 우리 이제 당신네들 식구로 생각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도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을 빼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 그 집마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을 줄 알아. 제가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마저도 빼앗는다고 하니 그 이후로 손윗동서도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철저하게 모든 인연을 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